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사법부의 수장을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이걸 갖고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고 있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게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뭐 제가 세상을 잘 모르고 뭐 판사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겪어본 세상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보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럼 당연히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감히 조사를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조사가 가능한 그런데 법원은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죄가 될 게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원세훈은 좀 바뀔 것 같은데.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때 1심 판결이 워낙 이상했어요. 1심 판결. 워낙 이상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법원 내부에서 그게 지로기마의 판결이라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대법원장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KTX 여승무원 해고한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느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갖고 9년 동안을 싸우다가 고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는데 대법에서 뒤집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뒤집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KTX 여승무원들이 9년 동안을 싸워온 그 눈물의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쌍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보수적 성향, 진보적 성향 이런 거가 자꾸만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전체의 문제인 거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아니면 그러니까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라는 건 지금 대법원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13명에서 14명 정도거든요. 14명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전부가 재판에 참여하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대법원의 사건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3명 내지 4명의 대법관으로 1, 2, 3, 4부. 부를 구성해서 그 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의견이 일치되면 그냥 판결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KTX 해고 승무원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이 지금 최소한 3명 내지 4명 내지는 13명 내지 14명의 의견이 맞거나 어느 정도 균형이 나와서 되는 거지 대법원장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제 대법원 구성이 바뀌어 나가겠지만 대법관이 이제 계속 교체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13대 0이었어요. 다 보수적이었어요. 중도라고 볼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보수적 인사들이었다. 그나마 이제 좀 중도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분이 지금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신다는 이인복 전 대법관 정도. 그 외에는 정말 속으로 이런 사람도 대법관 하는구나 그런 일선 판사들은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보수 일색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진보 일색이어도 안 되고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대법원에서 두루두루 이제 투영하고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죠. 최윤 평론가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척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지형이 보수 한 55%에서 60%, 진보 한 40에서 45%, 이쯤 되는, 한 35에서 40, 이쯤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지형이었었는데 이제 촛불 때문에 이게 또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을 보면 대법관 임기도 6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보수 일색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쯤으로 생각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상한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삼권 분립이에요. 근데 그중에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요. 이 민의를 대변할 의원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 3축에서 동등한 축으로 존재하는데 예.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다 임명하잖아요. 전 이번에도 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이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뽑으라고 해야죠. 사법부도. 냉정하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독립적인 권력을 대변하는 축이면 그럼 왜 입법부는 국민 선거를 받고 행정부는 국민 선거를 받는데 사법부는 임명을 합니까? 임명을 하다 보면 그럼 전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성향의 사법부가 구성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흐름이고 또 보수 권력이 집권했을 때는 보수 성향으로 될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 내에서 서로 싸워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 우리가 알지만 야권, 여권이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이제 사법부가 기본적이고 이제 원칙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재 한 3,000명 정도의 판사들로부터 상당히 좀 불신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 판사회의도 개최가 됐고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또 전국 판사회의가 열린다 그러고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주로 무슨 문제가 지금 대두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법행정권의 남용 여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좀 심했나요? 제가 사법부에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는 취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취재를 한 바를 말씀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평생 법관제라고 하는 이를테면 인사 시스템이죠. 이걸 도입했는데 이제 이걸 도입하게 되면 여기서 우열을 가려서 어느 분을 고법 부장판사에 앉히고 어느 분을 서울에서 일을 하게 하고 지방에서 하게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이렇게 나눌 때 그러면 대법원장은 무슨 기준으로 이 인사를 펼 것이냐? 이 인사는 공정해야 하는데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판결의 역량 문제, 자질 문제 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심이랄까 혹은 이념적인 어떤 잣대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법원 인사를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었다. 인사권을 갖고 사실 판사들을 조율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잣대로 활용했던 것이 이념 성향의 어떤 기준이 아니었냐. 그래서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던 것도 국제인권법 학회인가요? 또 학회 이름이 뭐였었죠? 문제가 됐던? 뭐였었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래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성향에 따라서 분리한 뒤에 대법원장 입맛에 맞게끔 인사 전행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 자체의 성향은 또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의 보수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느 정도 코드가 좀 맞지 않았나 하는 전제하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네. 이게 보수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인사권을 갖고 전행을 하라 이런 전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보수의 가치가 법과 질서, 국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헌법 정신에 투철한. 그렇죠. 사실 법관을 놓고 보수 진보를 가른다는 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를 두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80-90% 이상은 다 법에 근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는 현행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좀 가치를 지키고 나가자는 쪽이고 그렇죠. 진보 쪽은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고 개혁하자는 쪽이잖아요. 둘 다 개혁을 얘기하는데 진보가 조금 빨리 가고 그렇죠. 보수가 조금 천천히 가는 이 정도죠. 속도로 그렇죠. 따지면. 아까
최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가장 늦게 가는 데가 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으로 치환시키면 가장 늦게 변하는 데가 법률가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양승태 대법관이 예. 대법원장이 취했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판사회의가 이제 3번째 다음 달에 열리게 되는데 뭐 여러 경로로 저도 이제 뭐 조언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거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현재 불거진 문제들은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으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사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정도로 판사들이 이렇게 좀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예. 이제 떠날 사람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인 거죠. 예. 최영일 평론가님, 블랙리스트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분들이 무슨 진보적인 성향이 좀 많긴 하지만 네네. 진보 보수가 다 섞여 있고 그렇죠. 우리 인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권이 잘 발달된 나라의 법률과 케이스를 연구하면서 네. 우리 인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그렇죠. 취지로 시작된 데 아니에요? 취지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 몸 담고 있는 인물들의 주장이 사실 한 공동체의 주장은 극단적인 좀 빨리 가자. 아까 말씀하신 속도의 문제로 혹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아서 천천히 가자. 이 정도의 차이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체감되기 시작한 게 방송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법조인을 많이 뵙잖아요. 예. 그럼 똑같은 법조인인데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극과 극의 해석을 어허.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다 공부하신 분이고 사법고시 똑같이 패스하신 분이고 같은 사법연수원에서 기수만 다를 뿐 공부해서 나오신 분인데 결국은 법을 가지고 사회에서 직업적인 전문가로 일을 하다가 예. 갖게 되는 사고방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나 놀라는데 그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회는 훨씬 느슨한 조직이잖아요. 예. 이게 뭔가 강력한 지원을 받고 기관화, 제도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자 모인 분들이니까 첫 번째는 자발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좀 이제 과감한 주장을 하는 분으로부터 예. 온건한 주장을 하는 분까지 다양해요. 근데 왜 그분들을 블랙리스트로 그런데 이 넣어놨죠? 연구회에 있는 분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올린 분이 권력자잖아요. 사법계 내에선 권력자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점에 있는 거죠. 사법부에. 그럼 이 분은 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밖에 있다. 더 느리게 가고 있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것들, 주장도 아니죠. 공부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의 이 사고방식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고깝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것을 고가울 수는 있으나 고가울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이 감치된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특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사람이 그 이상화 이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본부장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욕망이나 악심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단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튀어나온 정황이 입증되면 이건 범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범죄를 상상하는 건 죄가 아닌데 탁현민 행정관 범죄를 실행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좌우를 막 넘나드네요. 넘나들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범죄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막 얘기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법농단이죠. 그럼요. 그럼 이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 눈 감고 모르쇠 하자. 흘러가리라. 새로운 물이 오겠지. 이건 좀 법관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이 오면 사법부 개혁 TF가 혹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이거 조사해야 될까요? 이게 사법개혁의 한 축이라고 보세요? 한 축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어떤 단죄하고 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갖고
판사들의 판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국기문란인데요? 그래, 당연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그건, 그럼 국기문란이잖아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런 판결을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뭐 발령 날 때 어디로 가더라. 사무분당 뭐 맞게 되더라. 예. 옆에서 보거든요, 판사들이. 아니, 제가 뭘 학습하겠어요. 아까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여기 게스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는 게 바로 하트 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걸 사례를 쓰실 줄이야. 근데 김대영 기자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원래 애정이 있으신 원래요? 분이에요. 둘이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정찬 사장하고? 교통방송의 애정이. 교통방송. 네. 그렇게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전 판사님한테 만약에 이게 대법원이 아니고 이름을 주식회사로 바꿔보자고요. 일반 회사에서 CEO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이쁜 직원, 미운 직원을 나눠서 인사 불이익을 줬어요. 불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누군가 이제 고소고발을 했다. 그럼 이게 위법으로 나올까요? 개인기업은 아니면 무죄로 아니죠. 나올까요? 개인기업하고는 다르죠. 다르지만 네. 공기업이라고도 치고. 그러니까 뭐 공기업은 안 되죠. 인사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면은 업무 방해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대통령제 헌법의 문제다. 개헌하자. 내년에 개헌하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권력 분산할 거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남용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럼 이 대법원 안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위법적인 권력 전횡을 휘둘렀다면 이건 좀 처벌해야 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일벌백계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건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아까 질문이 알겠습니다. 그거셔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인사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인사의 증언이 있었던 거고 명확히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난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사법농단으로 우리가 그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법원의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그리고 88년, 2003년 이렇게 쭉 있어왔던 그 이른바 사법파동의 시점이 대체로 시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요동쳤던 시기와 부합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대법원이 가장 늦게 변한다는 말씀을 아까 이정렬 판사께서 하셨는데 그것처럼 어쨌든 시대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이 시대 흐름에 부합한 최종 보루였던 법원도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화해야 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요구 내용들이 이제 사실 어떤 팩트로 등장할 때는 대법원장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사법부의 수장을 진보 진영이냐 보수 진영이냐 이걸 갖고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고 있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게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뭐 제가 세상을 잘 모르고 뭐 판사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겪어본 세상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보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럼 당연히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정치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감히 조사를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 조사가 가능한 그런데 법원은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죄가 될 게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체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제 대법원 구성이 바뀌어 나가겠지만 대법관이 이제 계속 교체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13대 0이었어요. 다 보수적이었어요. 중도라고 볼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보수적 인사들이었다. 그나마 이제 좀 중도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분이 지금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최근에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신다는 이인복 전 대법관 정도. 그 외에는 정말 속으로 이런 사람도 대법관 하는구나 그런 일선 판사들은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너무 보수 일색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진보 일색이어도 안 되고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 균형.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대법원에서 두루두루 이제 투영하고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죠. 최윤 평론가님,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척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지형이 보수 한 55%에서 60%, 진보 한 원세훈은 좀 바뀔 것 같은데. 그거는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때 1심 판결이 워낙 이상했어요. 아, 1심 판결. 예, 워낙 이상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법원 내부에서 그게 지로기마의 판결이라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대법원장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KTX 여승무원 해고한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느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갖고 9년 동안을 싸우다가 고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는데 대법에서 뒤집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뒤집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KTX 여승무원들이 9년 동안을 싸워온 그 눈물의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쌍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보수적 성향, 진보적 성향 이런 거가 자꾸만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대법원 재판 40에서 45% 이쯤 되는 한 35에서 40 이쯤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지형이었었는데 이제 촛불 때문에 이게 또 확 바뀌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을 보면 대법관 임기도 6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네. 보수 일색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점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상한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삼권 분립이에요. 근데 그중에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요. 이 민의를 대변할 의원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 3축에서 동등한 축으로 존재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다 임명하잖아요. 전 이번에도 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이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제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뽑으라고 해야죠, 사법부를. 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전체의 문제인 거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라는 건 지금 대법원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13명에서 14명 정도거든요. 14명이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전부가 재판에 참여하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대법원의 사건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3명 내지 4명의 대법관으로 1, 2, 3, 4부. 부를 구성해서 그 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의견이 일치되면 그냥 판결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KTX 해고 승무원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이 지금 최소한 3명 내지 4명 내지는 13명 내지 14명의 의견이 맞거나 어느 정도 균형이 나와서 되는 거지 대법원장 한 사람 가지고 이게 좌지우지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의 구성 자체